안녕하십니까. 조금규 대표입니다. 가보년 새해 첫 인사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올 한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소망하는 모든 일 성취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주식 투자를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한 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실전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개인 투자들이 손해 안 보고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성공 투자자가 될 것인가를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2014년 가보년 첫 강의 시간인데요. 어쨌든 올 연초부터 시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대표주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한 차례 충격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을 좀 짚어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대응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것인데, 주가는 이 본질 가치라고 하는 자산 가치라든가 또는 이익 가치, 영업 이익이라든가 이런 어떤 본질적인 그런 부분 이외에도 성장 가치라든가 비교 가치 또는 투기 가치, 시장 가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작동을 한다. 그러면서 제가 가격과 가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생수 한 병이 있다. 생수 한 병의 가치는 시중 판매 가격이 한 5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공간적인 이동을 해서 사막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대청봉 꼭대기에서는 한 돈 1,000원을 받아도 인정이 되게끔 가격이 변화를 하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것. 그래서 가치는 일정을 하되 가격이라는 것은 공간이 변한다든가 시간이 변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게 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하락하든지 상승하든지 하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적 컨센서스가 9조 1,000억에서 한 4천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오늘 잠정 발표를 했는데 8조 3천억 나오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이미 컨센서스 자체가 예상 실적 자체가 나빴기 때문에 먼저 얻어맞았어요. 잠깐 보면 이게 제가 지난주 말 기준으로 주봉상으로 좀 삼성전자의 차트를 캡처해 놓은 것인데, 일단은 이 종목의 삼성전자가 이렇게 컨센서스가 나오면서 실적 컨센서스가 나오면서 일단 크게 비교적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적에 대한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성장에 대한 한계, 성장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전에 지난 2, 4분기 2013년 2, 4분기에도 한 차례 크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도 좀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났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올라왔다가 여기죠. 올라왔다가 다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심각하게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된다. 일단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비수기, IT 비수기, 지금 시점이 IT 비수기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환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부분이지만, 과연 그렇다면 시간이 가면 삼성전자가 다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 부분인데, 스마트폰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 그 성숙 시장을 지나서 포화 시장까지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향후 길게 봐서 한 5년까지는 실적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추가적으로 그 성장을 한다든가 추가적인 실적이 뭐 커지게 높아진다든가 그럴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며, 또 그때까지 삼성전자가 새로운 어떤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도 나올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성장 가치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장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주가라고 하는 본질 가치는, 삼성전자의 본질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작동을 하면서 주가를 크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따가 주도주 얘기를 할 때 나오겠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 가치에 의해서 오히려 최근에 상승을 계속 한다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종목의 가치는 일정한데 투기 가치, 폭탄 돌리기라고 하듯이 대선 테마주라든가 또 4대강 테마주, 이런 테마주라 그래서 투기 가치가 작동을 할 때는 급등을 했다가 그 투기 가치가 얇아지면 뚝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듯이, 주가를 해석할 때 실적적인 측면이 좋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는 올라가, 아니면 실적 또는 자산이 적기 때문에 이 회사는 나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가는 본질 가치, 실적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고, 성장에 대한 기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 시점에서 다 녹아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의 주가다. 이 주가가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기 성장가치, 환경가치, 재료가치, 시장가치 이런 것들이 각각 작용을 하면서 그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그때 성장가치가 지금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전에 나올 때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매기가 집중이 되면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 또 어떤 경우에는 투기 가치가 아무리 해도 반짝하다 끝나버리는데, 또 어떤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질이 떨어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 위주의 어떤 흐름이 나올 때는 또 투기 가치에 의해서 강하게 올라간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해석할 때 지금의 주가는 이미 모든 그 가치들이 반영이 돼 있는데, 어떤 그 시간 국면별로 어떤 가치가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점에는 성장 가치가 작동을 하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시점에서는 본질 가치, 우량주 중심의 움직임이 나올 때는 본질 가치에 대한 부각이 딱 되면서 실적 장세가 팍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를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자. 본질 가치, 실적에 대해서만 집중한다든가, 또는 성장 가치에 대해서만 집중한다든가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고, 현재 있는 주가에서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지, 이것을 좀 분석해 보려고 노력을 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향후에도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이미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 이상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천천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주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또 기술적 분석을 하고 또 기법을 하고 무슨 뭐 매매 타이밍을 잡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좀 대세 상승주를 투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대세 상승주, 주도주, 매매를 해야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대세 상승주를 매매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늘 경험을 하셨겠지만 2007년 같은 경우에도 뭐 조선주, 또 2010년, 11년 같은 경우에는 또 화학주 이런 것들을 잡지 않으면 주변주도 물론 그 2007년 같은 게 대세 상승장에서는 주변주도 조선주가 가는 흐름에서 주변주들도 쭉 쫓아 올라가지만 그 차이가 엄청나다. 수익률 차이가 뭐 20배, 30배 수익이 올라가는 조선주라고 한다면 뒤에 오는 건 50% 정도 상승하는데 그치는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주도주를 항상 매매를 하기를 꿈꿔야 되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주도주에 편승하기 위해서 주도주가 어떤 식으로 탄생을 하고 어떻게 매매를 하고 하는 것을 꼭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대세 상승주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대세 상승주는 그럼 뭐냐? 이 강력한 매수 세력. 강력한 매수 세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종목입니다. 여기 강력한 매수 세력,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다. 외국인, 기관, 개인이 있는데 누군가는 주가를 끌어올려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어떤 기업의 주가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뭐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된다고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유통시장 자체가 그 무한정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돈이 또 뭐 유동성이 많이 들어왔다 적게 들어왔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끌지 않으면 주가를 선도하지 않으면 절대 주가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강력한 매수 세력,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강력하게 주가를 견인하는 세력이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종목이 주도주다. 그게 뭐 트렌드주, 시장 자체의 변화. 2005년에는 해운주가 한번 먼저 선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조선업종이 또 한 차례 크게 했고, 2010년, 11년에는 화학주들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유동성 완화, 대규모적인 유동성 완화를 바탕으로 해서 급등을 한다든가 이렇게 트렌드가 지금 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정치적인 상황에서 4대강을 한다 그래서 4대강 테마주들이 수십 배씩 올라가기도 하고, 또 대선을 앞두고 대선 테마주, 정책 테마주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오르기도 하고, 또는 재료주, M&A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회사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재료가 되면서 크게 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실적에 꽂히면서 투자자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상당히 오랜 동안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 그런 게 대세 상승주가 되고요. 또 이 대세 상승주는 경제라든가 정치 환경, 지금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2007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글로벌 경제 자체가 활성화되면서 조금 주춤했던 그런 것들이 일제히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적립식 펀드, 개인 투자들이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면서 실질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면서 그걸 가지고 적립식 펀드라든가 주식형 펀드를 가입한다든가 하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바람에 2007년에 조선주를 필두로 해서 급등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든가, 또는 말씀드렸듯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후에 엄청난 유동성 완화된 자금이 들어와서 화학주, 소재주, 자동차 이런 것들이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어떤 때는 단기적으로는 한 50%, 또 중기적으로는 100%에서 10,000%까지. 예? 옛날에 A&D 테마주라고 해서 히타오텍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0배 이상, 저점에서 100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변화에 의해서 이런 종목들이 탄생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자기가 단기적인 그 흐름이 잘 대응을 못 하시는 분은 중장기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트렌드화해서 끌고 가는 종목을 가져가야 되고, 단기에 자신 있는 분은 테마주도, 뭐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우리가 뭐 좋은 우량한 기업을 사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매를 해서 주식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고 파는 데 목적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쌓아서 부자가 되자라고 하는 게 주식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 성향이라든가 자기의 그 훈련되는 그런 그 부분에 따라서 어떤 종목도 매매를 해야 된다. 뭐 그 소위 말하는 잡주는 매매해서는 안 되고 우량주만 매매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없다. 왜냐하면 잡주가 옛날에는 우량주이기도 하고, 우량주가 또 지나서는 잡주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별로 맞는 종목을 매매하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매매할 종목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어떤 것도 대세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피라든가 뭐 코스닥이라든가 또는 상승장에서만 나온다든가 또는 뭐 하락장, 급락장에서만 나온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장에서도 나올 수 있다. 어떤 장에서, 횡보장에서도 분명히 구별 없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시점, 그 장의 흐름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될 뿐이다. 그러면 지금은 그 주도주가 있느냐? 지금 시장 흐름에는 과연 주도주가 있느냐? 제가 이제 시장들을 전부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은 주도주가 나오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정권이 바뀌고 뭐 한 1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뭐 정책 테마주 이런 것들이 이미 정권이 바뀌기 전에 많이 갔던 그런 종목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어떤 테마가 나와가지고 급등하지도 못하는 데다가 유동성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홀로 지금 매매하는 정도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좀 나쁜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면서 그 주식을 투자할 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라든가 이런 데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따가 이제 그 주도주를 분석하면서 보여드릴 텐데, 지금 시장 흐름은 그동안 종목을 끌어왔던 기관들이 힘이 약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종목, 그러니까 기관이 샀다가 차익 실현하는 종목을 다시 받으면 그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면 대부분이 다 추세에서 이탈하는 뭐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주도주들, 대세 상승주들이 분명히 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왜 올라가는지를 보여드리고요. 다만 그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 특성상 다소 틈새 시장적인 그런 그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구나. 대세 상승주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구나 정도로 대응을 하시고요. 뭐 당장 그 종목을 막 산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에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어떤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어떤 그 놈들이 주도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다소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보는 지금 시장의 주도주들,
나름대로 색깔을 가지고 있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종목들입니다. 일단은 이 SK 하이닉스가 지금 상당히 뭐 견조하게 지금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을 좀 확인하고 이게 지금 주봉인데 2011년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가면서 최근 들어서 좀 더 흐름이 강화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삼성전자의 2등주, 1등은 삼성전자고 2등은 하이닉스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2등주들은 1등주가 빠지면 먼저 빠지거나 더 많이 빠지거나 이러는데 지금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은 2등주가 아니라 대안주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성장성에 대한 그 우려감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오히려 그동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무선통신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급등을 할 때 계속적으로 다소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랜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만족할 만큼 크게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의 공간을 메꿔주는 투자 대안주, 대안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등주의 역할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이게 이제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인데 외국인이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3년인데 계속적으로 사고 있죠. 기관과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이 파란색인데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이런 종목들 기관이 사거나 외국인이 사거나 올라가는데 어쨌든 하이닉스는 지금 외국인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패턴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래서 어떤 대안주, 2등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대안주라고 하는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성장성에 대한 부담감이 오히려 저가 메리트, 그동안 소외됐던 데 따른 저가 메리트가 지금 부각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종목이고요. 또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도 지금 2011년 저점 찍고 그렇게 상승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지금 납품 비리, 원전 납품 비리 때문에 굉장히 탄력이 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한전 같은 경우에도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민영화에 대한 부분, 또 공기업 정상화, 경영 정상화,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기료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민영화에 대한 수혜 여부, 지점이라든가 자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되면 또 외국인 투자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 하에서 지속 상승 가능할 수 있는 패턴에 들어있다. 악재는 마무리가 되고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은 LG 하우시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가 2003년 초에 이거 굉장히 좀 긍정적인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의 특성이 트렌드적인 변화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지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후에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가면서 주택 경기라든가 또는 고용 지표가 좀 개선이 되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고, 특히 주택 경기 같은 경우에 바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살아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홈디포, 아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이 홈디포 차트인데요. 여기 다우존스 차트네. 홈디포의 흐름도 이게 홈디포 차트인데, 홈디포가 먼저 2011년 저점 찍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이거는 지금 월봉이에요. 홈디포 월봉인데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 자체는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지만 종목별로는
종목별로는 따라가는 종목들이 특징을 가지고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같은 적으로 내장재라든가 또 창호, 바닥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그 업체이기 때문에 홈디포하고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서 조금 늦게 2003년 저점을 찍고 좀 강하게 좀 올라가는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거는 고령화 테마주이기도 하고요. 노인들이 좀 이사를 자주 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편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살기도 하고 또 주택 거래량이 축소가 되면서 오히려 좀 주택 거래량 축소가 됐지만 이사 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LG 하우시스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변하기 전까지 미국의 그 주택 경기 자체가 달라진다든가 흐름이 달라진다든가 우리나라의 주택 거래량이 뭐 크게 늘어나면서 다른 쪽으로 자금이 간다든가 하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찍고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모 방송국에서 연초에 지난해 2013년 연초에 지금 SK텔레콤을 보면서 SK텔레콤은 내 자식이고 삼성전자가 엄친아라고 하면 SK텔레콤은 내 자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엄친아 아무리 삼성전자는 스펙이 좋고 굉장히 부러운 우량 종목이지만 주식 투자자는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수익이 제한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느냐 그 상태에서 2013년 초에 오히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름 자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학주들이 뭐 LG화학이라든가 호남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할 때 나중에 기초소재뿐만 아니라 IT 부품주 또는 2차전지 또는 뭐 M&A에 의한 기업 환골 탈퇴 뭐 이런 것들을 재료로 급등을 했듯이 SK텔레콤도 통신 인프라뿐만 아니라 컨텐츠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신 인프라, 무선 부분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 삼성전자라든가 각종 그 스마트폰, SNS 테마주 이런 것들이 간 거에 비하면 아직 SK텔레콤은 많이 오르지 않은 상승 초입에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헬스케어 쪽으로 인프라뿐만 아니라 뭐 중계기라든가 무슨 뭐 이런 하는 인프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컨텐츠적인 부분, 인피니트 헬스케어 부분이 뭐 중국 쪽으로도 진출한다든가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헬스케어 부분을 접합하면서 새로운 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주도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의 눈에 잘 띄지는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틈새 시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대응을 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런 주도주들이 현재 주도주들은 그렇고요.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또 주도주가 변합니다. 근데 대세 상승주, 이렇게 주도주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포착을 하려면 나름대로 원칙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야 됩니다. 주도주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강하지만 비쌉니다. 지금 다 보여드렸지만 시장 자체가 차트를 검색을 하다 보면 지금 있는 종목들은 다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해가지고 저점에 와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주도주라고 평가를 받는 종목들은 나름대로 지금 고점에 와 있습니다. 전부 신고가를 경신한다든가 뭐 그런 게 주도주인 것이죠. 그것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가 쉽게 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시장 상황에서 지금 주포로 예를 들어서 투자자별 매매 지표를 카이닉스를 빼고는 안 보여드렸는데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가 같이 사거나 기관 투자자가 그동안 끌어왔던 것들을 외국인 투자자가 좀 받아서 올리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도 매수 세력, 주체적인 매수 세력이 계속 사고 있느냐 안 사고 있느냐를 보면 그 주도주가 계속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를 가지고 주도주를 매매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부담을 갖지 마시라는 거죠. 가격이 얼마건 이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종목은 싼 종목이고, 내가 아무리 싸게 사도 그 종목이 오르지 못하고 내가 산 가격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비싼 종목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도주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데 와 있는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주도주는 일반 투자자가 매수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매수하기 좋다 그러면 그건 주도주가 되기가 어려워요. 통상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지 못하기 때문에 주도주로서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혹시라도 주도주를 저가 매수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꼭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전에 롯데케미칼도 보여드렸지만, 롯데케미칼 이렇게 가다가 고점 부근에서 못 사다가 한 차례 한 20%, 30%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여기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습니다. 이게 변곡점인지 눌림목인지는 지나놓고 나야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도주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그런 시각이 훈련이 돼야 돼요. 여기가 내가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5% 이상 빠지면 이것은 추세가 꺾인 거야. 그때는 천하 없어도 손절하고 다시 진입해 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주도주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다. 눌림목인지 아니면 내가 일시적인 페인팅에 속은 건지 그건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높이는 것은 순전히 개인 투자자의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또 겁난다. 주도주를 매매하기 겁난다. 그러면 분할 매수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자기만의 전략을 갖추면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싸게 살려고 몰빵을 지르려고 저점에 있는 종목을 잡지 마라. 급등주 바닥권 매매 이런 건 없다. 급등주는 절대 바닥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바닥에서 잡는 순간 급등주가 아니라 똥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사면 그 주식을 끌어올려 줄 만한 세력이, 기관이, 외국인이 포기해버리거나 내 종목이 털릴 때까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주도주를 매매하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 어떻게 하면 주도주를 잘 매매할 수 있는가를 찾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매수세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력이 있는데, 기관이 있는데 기관이 매수를 하는데 이게 매집이냐 아니면 플랫폼이냐 이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매집은 뭐고 플랫폼은 뭐냐? 매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일시적으로 팔아도 주가가 큰 흔들림 없이 어느 일정 부분 10%면 10% 고점 대비 10% 이상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꾸준히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건 매집 국면인 것이죠. 물량이 분산되면 한 차례 그 이상의 조정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계속적으로 물량이 모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이건 제가 붙여봤습니다. 이 플랫폼은 정거장이에요. 이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은 이렇게 바스켓으로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바스켓을 구성하고 이렇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IT주,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또 유틸리티, 경기 방어주, 또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T주를 쭉 해갖고 수익을 이만큼 냈다. 화학주를 예를 들어서 이제 롯데케미칼을 이만큼 수익을 냈다. 그럼 이제 이걸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종목을 사야 된다. 이 음식료다. 음식료를 사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걸 팔았고 이걸 사게 되면 이게 가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싼 가격으로 저가로 이것을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전에 다른 종목 많이 빠져있는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걸 사가지고 이것들을 일시적으로 이것도 사지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단기간 상승폭을 제한시키면서 요것도 좀 끌어올리고 요거 일정 부분 올라오면 요 팔아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넘긴다든가 요 과정을 가는 거, 요것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거 화학주라든가 태양광주들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뭐 OCI 또는 그 화학주들, 그 롯데케미칼이라든가 LG화학 뭐 이런 것들, LG화학은 많이 올라갔지만 뭐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저는 이번에 들어온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또 한화케미칼이라든가 뭐 OCI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 조금 길게 올라왔지만 이게 플랫폼적인 색깔로 들어온 매수세다. 이거는 이제 비차익, 프로그램 비차익을 이용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게 들어온 플랫폼적인 성격의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이 화학주 이제부터는 글로벌 경기 활성화에 의해서 많이 올라갈 거야. 태양광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환경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기 때문에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일 것이다. 제가 뭐 100%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본 그런 흐름은 아직까지 2010년, 11년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놔서 여전히 채산성이 폴리실리콘이라든가 또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도 상당히 채산성을 맞추기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여전히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 플랫폼적인 성격으로 들어왔던 부분이다. 그러니까 주도주는 플랫폼적인 성격의 매수세를 가지고는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도주가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는 늘 말씀드렸지만 누가 지금 선도가 있고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주식에 대한 비중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고 누가 지금 선도하고 있는가를 해야 되고, 물량이 수급적으로 쌓이고 있느냐, 일시적으로 분산되느냐, 빠른 분산이 여러 번 나타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지금 주도주냐, 플랫폼을 이용한 일시적인 상승주냐를 찾아가지고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주냐 찾아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고요. 또 시세 선도 세력, 누가 선도하느냐. 지금 장세에서는 외국인이 말씀드렸지만 기관 투자자의 매수 여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세 선도 세력은 외국인이에요. 근데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틈새 시장적으로 일부 종목에 집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고 나름대로 뭐 좀 짭짤한 그런 수익률을 가지려면 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사주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 투자가 쭉 들어오는 그런 장세가 나와야 되는데, 올 한해는 그런 장세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누가 선도를 하고 있느냐, 이 주도주를 지금 누가 끌고 있느냐를 알아야 주도주가 될 것이냐 주도주가 되지 못할 것이냐가, 일시적인 상승이냐가 구별이 될 겁니다. 또 시장의 공감대를 얻어야 됩니다. 화학주들이, 그러니까 조선주가 갈 때는 시장 자체가 뭐 물동량이라든가 워낙 지금 글로벌 증시가 좀 좋았기 때문에 배가 빨리빨리 해운회사들에서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 전에 이제 해운주가 먼저 갔는데, 해운주에서도 그때 이거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골라 LNG라든가 대형 국적 선사들이 우리나라 한진해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인수한다. 배를 지으려면 뭐 3년, 5년 이렇게 걸리니까 오히려 인수합병을 할 것이다. 한진해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막 급등을 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 이후에도 조선주도 그런 식의 어떤 물동량과 건조량, 선박의 건조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화학주도 마찬가지예요. 서프라임 목전 이후에 엄청난 유동성 완화가 가전하양이니 뭐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자동차라든가 가전제품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고, 아니면 또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인기를 어떤 종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끌어갈 수 있는, 그게 뭐 단기적으로 뭐 4대강 테마라든가 또는 대선 테마라든가 또 정책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또 매집 세력의 성격, 요거는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매집 세력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전에, 옛날에는 뭐 매집 세력 하면 대형주는 기관, 또 소형주는 뭐 작전 세력들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어떤 형태로 바뀌었냐면 기관과 세력 형태가 바뀌었는데, 옛날에 제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도입니다. 2004년 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봤을 때 해운주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 군웅할 것이 돼요. 자기들이 잘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그 종목으로 해갖고 수익률을 높이면 스타 펀드 매니저가 돼가지고 막
스카우트 당하고 막 이랬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해운주 이후로 해운주, 조선주, 화학주 이런 때는 펀드 매니저들이 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매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어떤 묵시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서 끌어올리지 않으면 자기는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만약에 2013년이라고 한다면 화학주가 그동안 많이 조정받아서 화학주가 갈 것 같은데, 나오는 화학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삼성전자라든가 막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코리아 서키트 이런 것들이 가는 종목을 가지고 해서 수익을 내면 나는 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갈 만한 종목, 공감대가 형성된 종목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패턴. 그래서 대형주들이, 업종 대표주라고 하는 조선주, 뭐 화학주,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는, 소형주처럼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소규모 동아리형 매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형 주식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잡히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뭐 지금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다 어떤 그 방책을 마련해가지고 잘 잡히지 않아요. 잡히는 건 소형 동아리형 매매.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가다가 금방 엎어져가지고, 급락을 해가지고 손실을 많이 주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소형 동아리형 매매는 와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응집력이 좀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주목을 한번 해야 되는 것은 증권사 창구. 뭐 그렇다고 증권사 창구들이 서로 짜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올이 아니라 작년 초반에, 작년 상반기까지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무슨 SNS 테마주라든가 헬스케어주라든가 상당히 많은 부품주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까지 상당히 길게 3개월, 4개월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꺼번에 확 죽으면서 하반기로 넘으면서 개별 종목들이 무지하게 망가졌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증권사 창구들이 일명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고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점별로 자기 지점에서 프랜차이즈로 미는 종목들이 한두 개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쪽 지점 A증권의 뭐 H지점, 뭐 B증권의 C지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뭉치게 되면 주가가 의외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응집력은 없기 때문에 빠지기 시작하면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이 나오는 그런 양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차바이온, 뭐 어떤 특정 종목이 꼭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분석했을 때 그런 양상이 좀 보이는데, 차바이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거래 터지면서 잘 올라가다가 조정을 보이면 이만큼씩 보여요.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잘 올라가던 종목이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이렇게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끌어냈던 이런 동아리형, 내지는 증권사 창구들에서 나오면, 여기서 지켜주면 올라갈 텐데, 지켜주지 못하고 일정 부분 무너지면 경계 매물이 급격히 쏟아지면서 하락하는 이런 패턴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주도주를 매매할 때 이런 매집 세력들의 성격이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대세 상승주는 매집 흔적이라든가 에너지 축적, 에너지 강황, 롤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전형적인 그런 얘기들이에요. 에너지가 축적되면 올라갈 것이고, 또 축적돼서 올라가다 보면 에너지가 강화가 됩니다. 매수 세력이 이제 물량이 다 뺏기면,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이 다 뺏기면 조금만 사도 에너지가 막 강화되고 막 시세가 분출하는 뭐 이런 양상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물량을 뺏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띄워놓고 막 흔드는 롤링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도 진행이 되고 뭐 이런 것이고요. 매집 완료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에너지 축적이 나온다. 제한적인. 그러니까 좀 방치를 해놔도, 방치를 하는 구간도 있고, 그래도 크게 빠지지 않고 봉이 짧아진다든가 하는 제한적인 에너지 축적. 그리고 거래량 급감. 그걸 이제 차트로 이렇게 보면 꼭 그렇지 않지만 이런 상황이 보인다. 이렇게 가가지고 매집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둘러도 크게 빠지지 않아요. 방치를 해놔도. 거래가 급감을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갑니다. 패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 이게 주봉인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던 주식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가 거래량이 급감하는데 크게 빠지지 않고 에너지가 다시 분출하면서 시세를
이렇게 나오는 이런 크게 봐가지고 이런 패턴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주 같은 경우에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고 또 뭐 나오면 중간에 상승 이렇게 올라갔다가 분출이 돼도 크게 빼지 않는 수준에서 장악하는 모습이 나오고 개인 쫓아오기 어렵게 만든 다음에 올라갑니다. 조정을 보여도 개인 쫓아오기 못하는 곳에 가가지고 흔듭니다. 이때는 뭐 거래도 많이 안 터져요. 흔들고 나서 시세를 내버리는 뭐 이런 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가 그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수익이 쫓아가기 주도주들을 쫓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세상승주를 공략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어떤 관점에서 훈련을 해야 되느냐, 전체를 조망하는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는 주도주를 잡기가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잊어라. 이 종목이 옛날에 얼마였었는데 그럼 그 주도주 매매 못하는 거예요. 아, 이 종목이 지금 2,000원에서 2만원까지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겠어? 그렇게 하면은 못한다는 거죠. 또 손실을 이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할하고 이렇게 자기 투자 전략을 해야 되고 이익은 분산하고 이익은 분할해서 챙기고 손실은 한꺼번에 해야 기회 비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회 비용을 마련하는 게임이다. 이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손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작은 파동에 연연하면 절대로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합니다. 작은 파동이 좀 온다고 하더라도 좀 무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 내가 정한 손절매 가격이 안 오면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또 시세가 나면 오히려 물량을 좀 더 높이고 하면서 주도주는 아주 끝까지 가져가는, 시장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끝까지 가져가는 그런 매매를 해야 주도주를 잘 매매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4년 증시 전망 연초니까 증시 전망에 대한 궁금증이 다 있으시라고 봅니다. 어쨌든 2014년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조금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1900선이 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PBR이 1배 정도가 1900선이니까 그 이하로 빠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1900 정도에서 저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고 올해는 또 내수 중심으로 미국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중심으로 뭐 정책적으로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수 중심의 베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정부 측에서는 3.9%까지 경제 성장률을 올해 3.9%까지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그런 상황, 그 여러 가지 좋은 그 수출주의 부분, 엔화 약세라든가 수출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늘 연초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2013년에도 그랬고 2012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1900에서 2300, 2500까지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고 중국이 좀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상당히 내수 경기 수출이 잘 안 되는 거를 내수가 커버를 하면서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부정적인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들은 다 이렇게 나오고 어떤 기대치에 의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할 만한 부분을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미래가 결정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변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림돌로 내지는 그 함정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 이렇게 보면 일단 환율 문제가 있죠. 환율이 $1 하락, 원화의 가치 상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역으로 $1 환율이 뭐 급등을 하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막 떨어지면 $1 환율이 막 올라가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출 기업들한테는 수출 경쟁력이라든가 실적이 호전되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이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투자 자금들의 빠져나가는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것들이 오히려 빠져나갈 가능성이라든가 또 경제 전반에 걸친 뭐 수입 물품이 비싸지고 인플레이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내수 경기를 중심으로 경기를 진작시킨다고 하는데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 공기부채에 대한 부담감. 지금 단기간에 지난 10년을 따져봐서 그 전에 비해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데 대한 우려감.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전세 자금이 급증을 하면 전세 가격이 급증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주식 시장에 들어올 만한 자금이 부족하다라든가 또 미국 증시의 화랑 장세가 이전에는 커플링 장세가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중국 증시라든가 이런 것들 또 한국 증시가 따라 올라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자칫하면 디커플링이 아주 강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좀 유동성 완화를 서프라임 모기지로 많이 했지만 그 돈이 미국 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 이상은 동남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현재 들어와 있는데 미국 경기가 활성화되면 투자할 곳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투자할 곳이 많아지면 여기 나와 있던 자금들이 환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좀 환류가 되면 우리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그런 양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 수출에 안 보이는 그런 저항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대한 포화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일반 기업들의 유동성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로 해서 유동성이 위축된 데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막연한 기대감이라든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시장 흐름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2014년은 조금 주의하면서 대응하시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는 건강하고 모쪼록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모두들 되시고요. 댁내에 평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